아시아의 심장, 작은 거인의 위대한 도약. 아무것도 없는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단 50여 년 만에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허브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 같은 성장 뒤에는 건국의 아버지 리콴유의 강력한 리더십과 빈틈없는 도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 역시 싱가포르처럼 세계를 잇는 핵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희망을 품고 싱가포르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싱가포르와 오랜 시간 교류하며 이 도시가 가진 특별한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마치 색색깔의 실타래가 얽힌 예술작품 같아요. 중국, 말레이, 인도, 그리고 서구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차이나타운의 붉은 등불 아래선 고소한 딤섬 냄새가 풍기고, 리틀 인디아에선 강렬한 향신료 내음과 함께 화려한 사리들이 눈길을 사로잡죠. 아랍 스트리트에선 이국적인 술탄 모스크의 돔 아래서 아라비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여러 나라를 동시에 여행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미래적인 도시의 세련미와 푸르른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마리나 베이샌즈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신비로운 숲처럼 빛나는 슈퍼트리, 그리고 거대한 인공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하지만 그 옆에는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의 고요한 녹음, 맥리치 저수지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휴양지 센토사 섬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작지만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단연코 미식의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쉐린 스타 맛집으로 유명한 호커찬이 바로 이곳에 있죠. 북적이는 호커센터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치킨 라이스, 코끝을 자극하는 락사, 매콤달콤한 칠리 크랩, 숯불, 향 가득한 사테이사떼, 진한 국물의 바쿠테 등 현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입맛에도 착착 감기는 볶음밥은 맛과 친숙함 모두를 잡은 인기 메뉴죠. 싱가포르에서는 음식 때문에 실망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사자의 도시로 피어난 역사.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남단, 폭 1km의 조호르 해협을 사이에 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남북 23km, 동서 42km, 약 720제곱킬로미터. 이 작은 땅덩어리에 다양한 민족이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죠. 놀랍게도 1990년 625제곱킬로미터였던 국토는 과감한 간척사업 덕분에 지금은 무려 15%나 늘어났습니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도 간척사업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필요한 흙은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해야 하기에 수출국의 규제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흙뿐만 아니라 물도 수입에 의존합니다. 조호르 해협 건너편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와 연결된 도로와 수도관을 통해 물과 식재료를 공급받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도 인도네시아와 이어진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사자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을 가진 신비로운 생명체, 바로 머라이언이 생각날 거예요. 1972년 싱가포르 정부 관광국이 이 상상의 동물을 국가의 상징으로 정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1세기경 수마트라 섬의 스리위자야 왕국 왕자가 항해 중 이 섬에 들렀을 때 사자가 나타나 그의 지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섬은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푸라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전부터 말레이어로 바닷가 마을을 의미하는 테마색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머라이언의 사자 상반신은 싱가푸라, 물고기 하반신은 테마색을 나타내며 싱가포르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유무역의 심장, 도시의 성장 동력.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마른 목골 섬 남쪽에는 소수의 주민이 살았지만 북쪽에는 조호르 해협을 지나는 배들을 약탈하던 해적들의 본거지가 있었다고 해요.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를 지배하던 왕조들의 영향력 아래에서도 싱가포르는 그저 작은 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유럽 국가들이 동서교역의 중개 거점을 찾아 동남아시아 섬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는 갑자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주목한 사람은 영국 동인도 회사의 토머스 래플스였습니다.
인도를 식민지화한 영국에게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인도와 동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요충지로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죠. 그래서 래플스는 1819년 당시 말레이 반도 남단을 지배하던 조호르 왕국과 교섭하여 상업 기지 설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조호르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네덜란드는 거세게 반대했지만 1824년 영국이 조호르 왕국에 연간 1만 8천 달러를 지불하며 지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래플스는 싱가포르를 자유무역항으로 개방하고 관세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무역의 심장부로 급부상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인구는 1만 명을 넘어섰고 20세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무려 23만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계 화인의 발자취, 새로운 정권의 탄생. 중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은 싱가포르 발전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 싱가포르 인구의 76%가 중화계, 14%가 말레이계, 9%가 인도계, 그리고 기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말레이계가 많았던 섬이었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중화계 인구가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계 노동자들은 항만에서 짐을 나르거나 힘들고 고된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 중에는 말레이시아산 고무 수출 등 무역업에 진출하여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중국인들에게 싱가포르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었죠. 이곳에 뿌리를 내린 중화계 사람들은 화인이라 불렸습니다. 영국은 각 민족마다 거주구역을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이듬해 2월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자원 수탈을 위한 해군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반일 운동의 자금줄이었던 중화계를 탄압하는 한편 일본에 협력하는 말레이인과 인도인들을 우대했습니다. 이 정책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194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싱가포르는 다시 영국령이 되었고 1959년 자치권을 얻어 싱가포르 자치주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설립되고 싱가포르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는데 이때 독립운동의 주역 역시 화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화인 엘리트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중국어로 교육받은 화업파와 영어로 교육받은 영어파였죠. 1954년 영국에서 유학한 변호사이자 영어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리콴유가 중심이 되어 화업파의 지지를 얻어 인민행동당 PAP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인민행동당은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단 한 번도 정권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리콴유의 그림, 도시국가의 탄생과 독재의 그림자.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곧 국가인 특이한 형태지만 인민행동당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싱가포르시라는 도시가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시장이었던 옹행관은 중화계 공산주의자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았지만 치열한 접전 끝에 리콴유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가 좁다는 이유로 싱가포르시는 폐지되었습니다. 1957년 영국 식민지였던 말레이 반도 남부의 말라야 연방이 독립했고 1963년에는 말라야 연방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연방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이 연방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 우대 정책을 펼치며 화인이 다수인 싱가포르와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싱가포르와 빈곤한 말레이시아의 경제 격차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죠.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2년 만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홀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1965년 41살의 리콴유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건국하고 초대 총리가 되어 독재적 체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인민행동당은 공산주의 화인 정당과의 공동투쟁으로 정권을 거머쥐었지만 독립 후 리콴유는 비판 세력뿐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까지 모두 배척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복수 정당이 인정되는 민주국가였지만 리콴유는 인민행동당에 유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야당 의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사실상의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리콴유는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오직 부국을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좁은 국토의 싱가포르가 경제적 안정과 독립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싱가포르에 사는 모든 민족이 싱가포르인으로서 하나로 뭉칠 것을 요구하며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대하는 방침을 추구했습니다. 공용어 역시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 이렇게 4가지로 정했습니다. 리콴유는 1990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고 2015년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대 총리 고촉통에 이어 2004년부터는 리콴유의 장남 리셴룽이 총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리셴룽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지향하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번영과 도시의 푸른 미래가 공존하는 곳. 오늘날 싱가포르는 식민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동서교역의 핵심 항구입니다. 상하이, 항저우 등 중국의 주요 항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싱가포르항은 전 세계 2위의 화물 취급량을 자랑하죠. 창의국제공항 역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으로서 전 세계로 길을 열고 있습니다. 리콴유는 세금 혜택 등으로 외국 기업을 우대하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을 유치하여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제 금융센터로 성장시켰습니다. 싱가포르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정부 계열 기업이며 국비로 해외 유학을 마친 엘리트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 때문에 도시 개발 또한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고층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이 건설되어 대부분의 주민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죠. 오피스 빌딩 역시 대부분 고층 건물이며 높이 제한선인 280m급 초고층 건물도 6개나 됩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8,000명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싱가포르 국민들이 제한된 면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녹지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건축물당 녹지 면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도록 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껌을 뱉으면 매우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잘 정비된 지하철망은 친환경적인 도시의 삶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